현재 북한을 지배하는 특권층들조차 24시간 내내 전기를 쓰지 못하는 걸 아시나요? 게다가 지금도 겨울에는 평양 중심부조차 하루에 2시간 정도밖에 전기 공급을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북한 핵개발에 따른 대북 제재 강화와 2021년 팬데믹으로 인해 식량 사정이 엄청 나빠지자 애국미 헌납운동을 하기도 했는데, 이 애국미 헌납운동은 말 그대로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에게 쌀을 빼앗는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굶어 죽어가는 북한 사람들이 자신들을 지켜줘야 하는 나라에 착취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지만 과거에는 정말 많게는 수백만 명까지 굶어 죽었다고 하는 참혹한 사건이 있었는데, 이 일은 바로 고난의 행군이라고 불리는 1990년대에 일어났던 북한의 대기근이죠.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사실 일제강점기 때 생긴 말인데요. 김일성이 이끌던 항일 유격대가 일본군의 토벌 작전을 피해 약 100일간 가혹한 추위와 굶주림 등 엄청난 고통을 참아가며 행군을 이어나간 걸 말하죠. 하지만 이후 북한 내에서는 무슨 힘든 일만 생기면 이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을 써가며 정신력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 김일성이 고난의 행군을 겪으며 항일 운동을 전개한 것은 대단하다 여겨질 수도 있지만, 지금의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외국 사람들이 듣기에는 그렇게 멋있는 단어는 아니죠. 그래서 현재 고난의 행군이라는 말은 과거 김일성이 했던 항일 운동 때 그 일이 아니라 1995년에서 1999년까지 김정일 때 있었던 4년간의 대기근을 부르는 말이 되어버렸죠. 이 고난의 행군이 벌어진 이유는 크게 3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냉전시대 종결과 공산주의의 몰락이고, 두 번째는 김일성이 했던 온갖 정책들의 대실패,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한 북한의 대혼란, 세 번째는 바로 90년대에 벌어진 최악의 자연재해이죠. 1947년 이후 전 세계는 냉전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의 미국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체제의 소련이 총성없는 전쟁을 벌였던 것이죠. 두 나라는 별의별 경쟁을 다 했는데요. 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1989년엔 동구권 공산당 나라들이 붕괴했고 1991년에는 소련까지 망하고 말았죠. 그렇게 자본주의 자유주의 체제가 완벽한 승리를 이뤄낸 것이었습니다. 이후로도 공산주의 국가들은 빠르게 붕괴하기 시작했고,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은 점점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갔죠. 과거 소련을 비롯한 여러 공산주의 국가들은 북한의 유무상 지원을 지속해왔는데, 소련 해체와 공산주의 나라들이 없어지면서 북한의 경제에도 엄청난 악영향을 끼치게 된 것입니다. 또한 공산국가들이 망하면서 의리로 받아주던 북한의 공산품들의 수출길마저 막혀버렸으며, 중국의 지원을 받기도 했지만 북한의 경제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고 있었죠. 그렇게 감춰져 있던 북한의 수많은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사실 처음 북한이 생겼을 때까지만 해도,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북한의 사정이 더 좋았다고 하죠. 하지만 이는 그나마 잘 살던 공산주의 국가들의 원조 덕분이었지, 북한 내부의 경제 상황은 최악이었던 것입니다. 공산국가들의 원조가 없이는 먹고 살 수도 없는 상황에 김일성은 산업을 개발한답시고 계속해서 빚을 내되지도 않는 정책들을 이어나갔고, 그러면 그럴수록 북한의 경제 상황은 더욱 나빠졌죠. 그리고 1980년대에도 겉으로는 잘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계속해서 국가 성장률은 마이너스였으며, 이렇게 차곡차곡 쌓인 악재는 결국 1990년대에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93~94년에는 가뭄과 홍수가 겹쳐 농지가 쑥대밭이 되어버렸으며, 홍수로 인해 발전소가 물에 잠기고 그나마 있던 탄광도 침수되다 보니 철도나 전기시설마저 초토화되어 적게나마 갖춰져 있던 인프라마저 모두 붕괴되었죠. 그러면서 국가 생산성은 더더욱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 나라가 마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1994년 7월 국가 원수이던 김일성이 세상을 떠나면서, 그러지 않아도 뒤숭숭하던 북한의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혼란에 빠지게 되죠. 먼저 김일성의 아들이던 김정일이 권력을 세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 엄청난 숙청을 단행했고, 핵개발까지 하는 무리수까지 두고 만 것입니다. 그러자 국제사회의 비난이 이어졌고, 미국에서는 북한의 경제 제재를 하기 시작했으며, 그나마 북한과 교류하던 여러 나라들도 미국의 눈치를 보고 북한과의 교류를 끊어버렸죠. 이에 경제적으로 북한은 더욱 고립되어 갔습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피해를 보는 건 북한 주민들이었고, 배를 곱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었죠. 거기다가 미국에 의한 경제 제재로 인해 식량의 수입까지 제한되어 버렸고, 농기계를 돌릴 석유마저 들어오지 않자 농업 생산력은 더욱 감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1995년이 되자 연이어 자연재해가 발생하기 시작했죠. 1995년에 있었던 대홍수로 인해 농지의 대부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탄광들이 침수되면서 석탄 생산조차 불가능해졌으며, 기계를 돌리지 못하니 거의 모든 공장 가동이 멈춰버렸죠. 경제가 박살이 나면서 농업 생산량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사회주의 꽃이라고 부를 수 있는 배급제마저 위태로워지게 된 것이죠. 1993년경까지만 해도 부족하긴 했지만 배급이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아 그나마 북한 주민들은 버틸 수 있었고, 언제나 배는 고팠지만 굶어 죽는 수준까지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1995년 이후 모든 산업이 파괴되고 외부의 지원도 끊겨버리자 식량난은 최악의 수준까지 올라갔으며, 그러자 북한 정부는 주민들의 배급을 줄이기 시작했죠.
외곽 지역부터 순차적으로 배급량을 줄여나갔는데 심지어는 배급을 중단해버린 지역도 발생했습니다. 그러자 배급 없이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북한 주민들은 이제 살기 위해 뭐든지 먹어야 했죠. 비둘기나 쥐 같은 건 씨가 말라버렸고 먹다 남은 음식물 쓰레기 역시 그들에게는 진수성찬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에 나는 풀이나 나무 껍질도 삶아 먹었으며 그러다 보니 점차 북한의 산들은 민둥산이 되어갔죠. 심지어는 개구리와 도롱뇽 알까지 먹었습니다. 그러나 먹을 수 있는 걸 먹는다는 게 그나마 감지덕지였죠. 너무 먹을 게 없으니 이탄이라는 석탄으로 국수와 떡을 만들어 먹기도 했습니다. 이탄으로 만든 음식은 사실상 진흙으로 만든 음식과 다름없었는데 이걸 먹은 사람은 당연히 소화가 되지 않았으며 그러다 보니 항문이 막혀 죽은 사람도 허다했죠. 더 어이없는 건 먹을 게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먹었던 것인데 김정일은 이탄으로 국수와 떡 등을 만들어 먹는다는 걸 알고 극찬하며 영화를 만들어 이탄을 활용한 음식을 만들어 먹도록 장려하기까지 했습니다. 어쨌든 북한 주민들은 살기 위해 산으로 들로 식량을 찾아 다닐 수밖에 없었죠. 그로 인해 힘을 잃은 사람들은 길가에 픽픽 쓰러져갔고 산과 들판에는 굶어 죽은 수많은 사람들의 시신이 널브러져 있기까지 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배고프다 보니 굶어 죽은 사람의 시신을 잘라 먹는 사람들까지 생겼죠. 이 시기에 태어난 아이들은 울지도 않았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울어도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아기들도 알기 때문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고난의 행군을 겪은 많은 수의 아이들은 영양실조로 치명적인 장애를 얻었고 평생 그 장애를 안고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렇게 수십 수백만 명이 죽어나가는데 북한 정부와 김정일은 정신력으로 버티라는 소리밖에 하지 않았죠. 또한 사람들이 굶어 죽던 말던 자신은 호화스러운 생활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혼자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김정일의 요리사이던 후지모토 겐지는 당시 김정일의 생활을 보고 김정일 패밀리의 호화로운 생활은 풍요로운 나라인 일본에서 온 나조차도 눈이 휘둥그레질 정도로 놀라웠다. 그러나 그들의 성역 바깥으로 한 걸음만 나가면 그날의 끼니조차 해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했다 라고 말했다고 하죠. 거기다가 젊고 예쁜 여성들만 모아 자신의 기쁨조로 만들어 굉장히 문란한 성생활을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재의 북한 원수인 김정은은 당시 10대 소년이었는데 그는 스위스에서 굉장히 호화스러운 유학생활을 보냈다고 하죠. 그렇게 약 3, 4년간 이어진 고난의 행군 시기 북한에서 아사한 사람만 최소 약 33만 명에서 최대 200~300만 명까지 추정된다고 하는데요. 2000년 고난의 행군 종료 선언을 하면서 고난의 행군이 끝났다고는 했지만 북한 주민들의 굶주림은 여전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살다가 굶어 죽을 바에 북한을 탈출하려는 사람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고난의 행군이 시작된 1995년 이후 탈북자 수가 엄청나게 늘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이전까지만 해도 자본주의의 산물이라며 철저하게 금지했던 시장이 만들어졌는데요. 북한 주민들의 생각 역시 달라졌는데 배급만 믿고 있다가 훗날 언제든지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겠다 생각한 북한 주민들이 스스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정부 눈을 피해 암시장을 형성했던 것입니다. 처음엔 정부 몰래 암시장을 형성했지만 이후엔 북한 정부에서도 배급이 안 될 땐 알아서 사 먹으라는 취지로 시장을 허가해 준 것이죠. 그렇게 장사를 하면 점점 돈이 많아지는 자본가들이 생겨나기 마련인데 자본과 사유재산을 인정한다는 것 자체가 북한의 공산주의 체제가 점점 붕괴되어 가고 있다는 걸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현재 북한의 경제 상황을 고난의 행군 이후 최악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얼마 전 무시무시한 전염병이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북한 역시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했었죠. 사실상 중국에만 의존하고 살고 있던 북한에게 중국의 원조마저 사라져버렸으니 최악의 상황이 펼쳐졌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북한 주민들은 전염병 때문에 죽는 것보다 굶어 죽을 것을 더 걱정했었다고 하죠. 여담으로 탈북자 이해란 씨는 북한을 탈출하고 시간이 흘러 한국의 어느 식당에서 나온 통감자를 보자 고난의 행군 때 산속에서 숨어서 먹던 통감자가 생각났고 그때의 트라우마로 감자에 거부감을 느끼기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탈북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 썩은 고기를 먹었던 기억이 있기에 한국에서는 엄청 질긴 고기도 너무너무 맛있다고 했죠. 어떤 탈북자들은 한국의 과수원에서 일을 돕다가 열린 과일을 보고 과거 고난의 행군 시절이 생각나 과일을 따먹어야 한다는 충동을 느끼기도 하고 대부분의 탈북자들이 한국에 와서 충격을 느낀 것이 바로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들인데 다들 북한에서는 이런 음식들은 먹고 싶어도 못 먹는데 한국에서는 이렇게 많이 버려진다며 한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중국의 경제 상황도 말이 아닌데요. 2021년 4월 김정은은 고난의 행군을 다시 선언했었는데 공산주의 사회인 중국과 북한의 붕괴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네요. 북한은 1974년에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국가를 선포했습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나라를 운영할까요? 그것은 바로 그냥 국민들에게 삥을 뜯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세금도 받지 않는 착한 나라라고 하면서 뒤에서는 충성 애국이라는 미명하에 주민들에게 엄청난 착취를 하고 있는 것이죠. 착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애국미 헌납운동,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충성의 외화벌이, 원군사업 등 온갖 명목을 다 갖다 붙여서 주민들의 돈을 쪽쪽 빨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차라리 세금을 내면 정해진 세금만 내면 되는데 이건 나라가 돈을 뜯어가는 형식이니 무슨 온갖 이유를 들어서 시도 때도 없이 돈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정말 최악인 것이죠. 오늘은 북한의 무자비한 주민들 착취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로 애국미 헌납운동인데요. 이는 말 그대로 군량미 확보를 위해 주민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쌀을 내도록 하는 운동이죠. 1946년 3월에 황해도에 살던 김재원이라는 농민은 소련 군정이 실시한 토지개혁 때 자신도 땅을 분배받자 너무 감격한 나머지 그 해에 수확한 쌀 중 30가마니를 나라에 바쳤는데 이 일을 계기로 그해 12월부터 북한 전 지역으로 확산되었다고 합니다. 이 김재원이라는 농민은 그냥 땅을 나눠준 것이 너무 고마워 쌀을 헌납했던 것인데 북한 정부는 이것을 착취수단으로 정말 악하게 이용해 버린 것이죠. 그로 인해 김재원이라는 사람은 북한 농민들에게 만악의 근원이 되어버렸다고 합니다. 어쨌든 각 지방마다 농민들의 할당량이 다른데요. 문제는 개인마다 지정된 할당량을 못 채우면 공산당에 대한 충성심이 의심스럽다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그 때문에 농민들은 잡혀가 쥐도 새도 모르게 죽고 싶지 않으면 자식들이 굶더라도 애국미를 내야 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지 않아도 딱 죽지 않을 정도만 식량을 나눠줬었는데 애국미까지 바쳐야 하니 북한 주민들은 허구한 날 쫄쫄 굶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북한 정부에서는 쌀뿐만 아니라 다른 물품들까지 빼앗아 가는데요. 이것이 바로 두 번째 착취 방법인 원군 사업입니다. 원군은 말 그대로 군을 지원한다는 의미인데 군인들은 모두 인민들의 아들, 딸들로 그들을 잘 보호하고 도와야 나라의 탄탄대로가 열리고 잘 살 길도 열린다며 원군은 곧 애국이라고 했다고 하죠. 북한 정부는 적극적 자발적으로 군을 위해 물자를 바치라고 하면서 칫솔이나 치약, 수첩, 볼펜 등 별의별 물건들을 다 내라고 하고 건설 현장에 투입된 군인들에게 보낼 장갑과 양말, 손수건, 발사계 같은 것들까지 빼앗아 갈 수 있는 건 모조리 빼앗아 갔습니다. 또한 닭이나 토끼를 길러 가죽은 군복 같은 걸 만드는데 쓰도록 하고 고기는 곰탕으로 만들어 군인들에게 공급하라고 지시하기도 했죠. 심지어 학생들에게는 2017년 건군절을 앞두고 집에서 쓸만한 생필품을 한 가지 이상 제출하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 아이들의 착취도 어마어마한데요. 바로 세 번째 착취 방법인 좋은 일하기 운동입니다. 이는 일명 꼬마계획이라고 불리기도 하는데 이 역시 군과 당의 운용자금을 위해 학생과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를 가져오라고 시키는 것이죠. 아이들은 토끼 기르기, 수달과 토끼 등 동물들의 가죽 수집, 폐지 공병 등 폐자재 수집, 산림 조성, 녹화산업 등 온갖 활동을 하면서 정부에게 착취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꼬마 계획 중 아이들이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활동 중 하나가 바로 토끼 기르기인데 토끼는 번식력이 엄청나다 보니 식량 상황이 좋지 않은 북한에서는 훌륭한 단백질원이 되고 있기도 하고 가죽은 옷을 만들거나 신발 등에 이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있죠. 또한 학기 도중에 갑자기 일주일씩 방학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에 필요한 자재들을 아이들에게 가져오라 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심지어 도토리 방학이라는 것도 있는데 일주일 방학 동안 도토리를 1-20kg 정도 모아 개학하고 나서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고 하죠. 도토리 외에도 고사리와 약초, 산나물 등을 채취해서 제출해야 한다거나 땔감으로 쓸 나무를 가져오라는 방학도 있다고 합니다. 어느 탈북자의 말에 따르면 아이들은 거의 10km의 산길을 올라가 도토리를 줍는데 10kg을 줍더라도 너무 무겁기 때문에 돌아올 때 다 들고 오지 못하고 조금씩 버리면서 내려온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집에 도착하면 도토리가 4-5kg 정도밖에 되질 않는다고 하죠. 그러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 부모가 장마당에 달려가 필요한 만큼 도토리를 돈을 주고 사야 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땔감을 준비하지 못했을 땐 현금 2달러로 대신 받기도 한다고 하죠. 이런 꼬마 계획 때문에 북한 부모들의 등골이 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과거 노스페이스 패딩이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라고 불렸지만 북한에서는 도토리나 뗄나무 등이 부모의 등골 브레이커인 셈이죠. 또한 어쩔 때는 쇳덩어리를 가져오라고 하기도 하는데 어떤 탈북자는 가구에 경첩을 떼서 제출했다고 하고 사용하지 않는 철길이나 비상시에 사용하는 철길 레일을 뜯어서 학교에 제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꼬마 계획 때문에 자식이 서너 명 있는 집은 집안이 거덜날 정도로 심각한 착취를 당하고 있다고 하죠. 다음 네 번째 착취 방법은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입니다. 이 역시 수령의 개인 통치자금과 핵개발 등 주요 국책사업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착취죠. 북한 주민들은 어릴 때부터 1인당 사금 1g에 해당하는 돈을 바쳐야 한다고 합니다. 만약 할당량을 못 채우면 나라에 대한 충성심을 의심받게 되고 그러다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무조건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 주민들은 고군분투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다가 함경북도에서는 최근 주민 한 세대당 북한 돈 2만원씩 내라고 했는데요. 북한 정부는 각 도에도 충성자금을 내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할당량을 채우지 못한 함경북도에서 부족한 충성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주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 충성자금을 채우지 못한 당 간부들은 충성심 부족으로 보직에서 해임되기까지 하기 때문에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착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은 해외로 나가 외화를 벌고 대부분을 나라에 빼앗기고 있는데 현재 약 40여 개국의 10만여 명의 북한 주민들이 파견되어 북한 식당이나 건설, 의료 등 각종 분야에서 일하고 있다고 하죠. 심지어 가짜 담배와 맞댕, 위조 지폐 등을 만들기도 하고 가상화폐 탈취로도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탈취는 규모가 어마어마한데 탈취 총액의 약 43%가 북한의 소행이라고 하죠. 하지만 해외 파견 노동자들 중 대부분은 일상을 감시당하고 통제당하는 북한 대신 스스로 원해서 해외로 나와 일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해외에서도 북한 정부 측에서 보낸 사람에 의해 계속해서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또한 해외에서 노동 중인 북한 주민들은 자신이 버는 돈의 3분의 1을 나라에 상납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많이 벌면 많이 벌수록 돈을 더 많이 갖다 바쳐야 하는데 2019년에 유벤투스 FC에 입단해 화제가 된 북한 축구선수 한광성은 매달 8만 파운드를 북한에 상납하고 남은 돈 200여만 원으로 생활을 했어야 했다고 하죠. 그것도 모자라 북한에서는 돈을 더 많이 준다는 이유로 한광성을 유벤투스에서 카타르 스타스 리그에 알두하일 SC로 강제로 이적시켰다고 합니다. 이런 중동 쪽에 있는 축구 리그는 은퇴 직전인 축구 선수들이 돈을 더 잔뜩 땡기기 위해 가는 곳으로 축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는 선수를 버리는 쓰레기통이라고 불리기도 하죠. 왜냐하면 이런 리그들에 갔다가는 실력이 허접한 선수들과 경기를 뛰다 보니 기량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선수 생명에도 위협을 받기 때문입니다.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도 이제 40살이나 되었기 때문에 은퇴 직전에 돈을 더 벌기 위해 사우디 프로페셔널 리그인 알나스르 FC로 갔던 것이지만 한광성은 1998년생으로 이제 겨우 20대 중반밖에 되지 않은 나이에 이런 곳으로 끌려갔던 것이죠. 결국 한광성은 이후 자신의 꿈을 펼치지 못하고 쫓겨나듯이 북한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만약 한광성이 계속 유벤투스에 남아 실력을 더욱 향상시켰더라면 더 좋은 팀으로 이적도 가능했을 것이고 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도 있었을 텐데 북한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것이나 다름없는 짓을 한 것이죠. 그만큼 오직 눈앞에 돈만 밝히는 북한 정부의 더러운 속내를 알 수 있는 좋은 예인 것 같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은 한광성과 똑같은 일을 현재도 겪고 있는데 외화벌이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수많은 북한 식당들 역시 그렇죠. 여러 나라에 만들어진 북한 식당에서는 평양냉면, 함흥냉면, 가자미식회 등 한식류를 판매하고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햄버거, 치킨, 피자, 떡볶이, 짜장면 등을 팔기도 하지만 음식의 질은 굉장히 떨어진다고 하죠. 지금도 북한 식당들은 정보기관의 안전가옥으로 이용되고 있으며 종업원들 뿐만 아니라 손님들까지도 도청 및 감청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러한 북한 식당에서 번 돈은 대부분 북한으로 흘러들어가 김씨 일당의 사치에 사용되기도 하고 여러 무기와 미사일 등을 만드는 데 쓰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 만약 한국인이 북한 식당을 방문하게 되면 국가보안법 위반은 아니지만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이며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호기심으로라도 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내가 북한 식당에서 쓴 돈이 나를 노리는 총알과 미사일로 바뀌어 나와 우리 가족을 공격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많은 유명 유튜버들이 북한 식당에 방문한 것을 찍어 올리기도 하지만 적극적인 단속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단속을 하지 않는 것일 뿐 명백한 불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너무 북한 음식 맛이 궁금해서 못 참겠으면 차라리 탈북자들이 운영 중인 북한 음식점에 가는 것이 좋다고 하죠. 탈북자들이 오픈한 북한식 음식점에도 평양냉면이나 개성식 왕만두, 함흥냉면 등 북한식 음식을 팔기도 하고 서비스나 맛도 더 좋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을 착취해 얻은 엄청난 규모의 돈들은 대부분 김씨 일가의 사치에 쓰이고 김씨 일가 친위 세력의 절대 충성을 위한 자금으로 쓰인다고 하죠. 또한 핵무기와 미사일을 비롯한 여러 무기들을 만드는 데도 사용된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스위스나 마카오 등 전 세계에 은닉해두고 있는 김정은의 비자금은 많게는 50억 달러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7년이나 지난 2024년인 지금은 더욱 많아졌을 것 같죠. 김정은의 딸 김주혜가 입은 디올 재킷이나 김정은이 이용 중인 벤츠, 고가의 롤렉스 시계와 IWC 시계, 그리고 리설주의 디올과 샤넬백 등 김씨 일가가 이처럼 엄청나게 호화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것도 북한 주민들이 헐벗고 굶주리며 벌어들인 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여전히 북한에서는 많은 수의 북한 주민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훗날 이들이 권력을 모두 빼앗기게 되었을 때 김씨 일가의 최후는 어떨지 궁금하기까지 하네요. 북한에서는 충성자금 모으기 운동이라며 주민들을 착취하는데요. 그중 하나가 바로 해외로 주민들을 파견해 일을 시킨 뒤 대부분의 돈을 북한으로 보내버리는 것이죠. 지금도 북한 주민들은 40여 개국에 10만여 명이 파견되어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외화를 번 뒤 북한으로 송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들 역시 북한 정부의 감시와 통제를 받고 있는 게 현실이죠. 만약 그들에게 탈북 의심이 든다거나 자신들이 번 돈을 북한 정권에 바치는 데에 불만 섞인 말을 한다면 바로 북한으로 돌아가 무서운 처벌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만이 있어도 혼자서 속으로만 욕하지 겉으로는 절대 표출 못하는 게 바로 북한 주민들이죠. 그런데 2024년 초 북한 주민 약 2천여 명이 집단으로 북한 정권의 반발에 파업과 폭동을 일으킨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이는 바로 오늘 이야기할 길림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입니다. 과연 북한 정권의 반발에 폭동을 일으킨 2,000명 북한 노동자들의 최후는 어떻게 되었을지 이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냉전 시대가 종결함으로써 공산주의가 몰락하고 김일성이 했던 수많은 정책들의 대실패, 그리고 그의 죽음으로 인한 북한 내부의 혼란, 마지막으로 90년대에 있었던 최악의 자연재해로 인해 북한의 경제는 파탄의 지경에 있었죠. 그리고 그나마 조금 갖춰지기 시작했던 인프라와 산업 기반까지 모두 초토화되어 버렸고 핵개발 등으로 인해 대북 제재까지 가해지자 외부의 지원도 끊겨버린 북한은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게 되었으며 그로 인해 고난의 행군이라는 재앙에 가까운 대기근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의 행군 당시에도 식량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는데요. 한국과 미국 등 여러 나라에서 북한 주민들을 돕기 위해 식량을 지원해줬지만 북한 정부에서는 군량미 명목으로 식량을 주민들에게 풀지 않았죠. 그렇게 북한 주민들은 모두 굶어 죽어갔지만 여전히 북한의 김씨 일가와 다른 당 간부 그리고 일부 수뇌부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북한 국내에서 생산되는 상품만으로는 국가와 민간에서 필요한 수요를 채워주지 못했고 부족한 수요만큼 외부에서 충족시켜야 했죠. 하지만 북한에서 만든 화폐인 원화로는 다른 나라의 어떤 물품도 구매를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외화를 벌어들이는 것도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요. 대북 제재로 인해 수출길도 막힌 상태인데다가 애초에 산업 기반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북한에서 만든 여러 공산품들의 질이 너무 떨어져서 어느 나라에서든 팔리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 북한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외교관들을 해외로 파견해 몰래 불법적인 일을 하면서 검은 돈을 벌어들이는 것과 북한 주민들을 외국으로 보내 일을 시키고 외화를 벌어들이는 일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대북 제재로 인해 북한 주민들을 노동자로 보내기도 힘들었는데요. 그래서 학생이나 관광비자 등을 통해 제재를 우회해 해외로 나가고 있으며 그렇게 10만여 명이나 되는 북한 주민들이 외국에서 돈을 벌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후 북한의 주요 돈줄을 조여버리는 고강도 대북 제재가 행해지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루트가 점점 닫혀버리자 북한에서는 더욱 많은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북한 주민들 역시 해외에 노동자로 나가 있는 것을 더 희망하다 보니 부패한 관료들에게 최소 500달러에서 최대 2000달러까지 뇌물을 바치고 파견직 노동자로 나갔죠. 원래 북한 내에서 위안화나 달러 등 외국 돈을 가지고 있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해외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외국 돈을 합법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점도 장점이었고 또한 외국의 질 좋은 상품을 사서 북한으로 밀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북한 주민들은 해외에 파견되어 일을 하는 것을 선호했던 것입니다. 북한 내에서도 북한에서 만든 원화를 잘 사용하지 않는데 공식적인 장마당에서 주로 통용되는 화폐는 중국 위안화이고 몰래 열리는 비공식적인 장마당에서는 유로나 달러를 사용하기까지 한다고 하죠. 그래서 해외에서 벌어들인 외화를 몰래 북한에 있는 가족들에게 보낼 수도 있으며 밀수한 물건들을 비공식 장마당에서 팔 수 있으니 해외로 나간다면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에게 그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외 파견 북한 노동자들의 처우는 열악하기 그지 없었는데요. 그들은 월급의 90% 이상은 북한 정권에 상납해야 하고 수중에 남은 아주 약간의 돈으로 타지 생활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좁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옷 살 돈도 없어서 쓰레기장에서 주운 옷을 입거나 다 해진 옷을 입고 다니며 자유롭게 외출도 하지 못하고 스마트폰 같은 건 꿈에도 못 꾼다고 하죠. 하지만 북한에서는 외화벌이를 위해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을 해외로 파견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던 2020년 전 세계에 불어닥친 팬데믹으로 인해 하늘길까지 막혀버리면서 북한은 노동자들을 해외에 파견하기 힘들어졌죠. 북한 정부의 입장에서 노동자들의 목숨 따위는 거들떠 보지도 않겠지만 현지의 공장들이 가동을 하지 않고 문을 닫았기 때문에 더 많은 노동자들을 파견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거기다가 공장이 멈추니 임금을 못 받거나 줄었지만 북한 정부에서는 전염병 사태가 나아지면 반드시 돌려주겠다고 약속하면서 계속해서 상납금을 걷어갔죠. 그러던 2024년 1월 11일 마침내 길림성에서 북한 역사상 최초로 노동자들에 의한 집단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생계 유지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생활비는 줘야 하는데 대남 전쟁 준비 자금이라는 명목으로 노동자들의 임금 전부를 한 푼도 남기지 않고 돈을 모조리 북한으로 보내버린 것이었죠. 자신이 생계를 이어나가야 할 돈까지 모두 빼앗기자 격분한 북한 노동자들은 1월 11일 파업에 들어갔고 이 파업은 길림성 내의 의류공장, 수산물 가공공장 등으로 쭉쭉 퍼져나갔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2,000여 명이나 되는 북한 노동자들이 내 임금 내놓으라고 시위를 벌였으며 북한의 간부들을 인질로 잡아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고 일부 공장에서는 공장 기계를 부숴버리는 등의 폭동을 일으킨 것이죠. 거기다가 노동자에 대한 관리 책임을 맡은 북한 관리자가 폭행으로 목숨을 잃었고 다른 간부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북한 정부는 북한 영사와 국가보위성 요원을 급파해 임금의 일부를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임금은 곧 주겠다고 약속하며 사태 수습에 나섰고 폭동을 일으킨 노동자들을 설득한 끝에 1월 15일 마침내 폭동은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파업과 폭동은 또 자신의 목숨을 위협할 정도의 일이 일어난다면 언제든 다시 벌어질 수도 있는 분위기였죠. 물론 폭동을 주도한 노동자와 폭행에 가담한 사람들, 그 외에 여러 관리자들까지 약 200여 명은 다시 북한으로 송환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길림성 북한 노동자 폭동 사건은 북한이 여태껏 다른 폭동이나 시위를 진압할 때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인데요. 원래 같았으면 강경 진압을 했을 것 같지만 이 사건은 유례없이 사람을 보내 시위자들을 설득하고 회유한 걸 보면 점점 북한 내부에서도 뭔가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는 느낌이죠.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과거 나라에서 배급을 받으며 북한 최고를 외치던 사람들에서 이제는 점점 우리의 권리를 빼앗아가는 나라로 북한 주민들의 인식이 바뀌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해외에 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북한 주민들은 사실 젊은 사람들로 국가가 주는 여러 가지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한 세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충성심도 이전 세대들에 비해 굉장히 약할 수밖에 없죠. 또한 이 사건은 북한 주민들의 국가관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라고 평가되기도 하고 북한판 노동운동의 태동이 시작되었다라고 하기도 합니다. 북한이 시위대에 대해 강경 진압이 아닌 타협으로 문제를 해결한 것은 북한 김씨 정권이 수립된 이후 처음 있는 일인데요. 이후 2월에도 중국 요녕성 의류 가공공장에서 북한 노동자 10여 명이 출근 거부 및 파업을 벌였고 3월에도 북한 노동자들이 콩고 공화국에서도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이런 걸 보면 점점 북한 주민들도 북한 정권에 반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 같죠. 이 길림성 폭동 사건 이후 북한에서는 해외 파견 노동자들의 사상 통제를 강화하는 한편 고기 요리를 해주며 당근과 채찍을 병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0년대 들어서 북한 내부에서는 반정부 단체나 반정부 성향의 민간 정당이 생기는 정황도 포착되고 있다고 하죠. 이미 북한의 경제는 풍비박산이 나 있는 걸로 추측되는데 북한 정권과 김씨 일파의 몰락이 언제가 될지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계속해서 굶어 죽고 궁핍한 삶을 사는데 김정은 및 그 일파만 계속해서 잘 먹고 잘 살며 사치스러운 생활을 한다면 언젠가는 무조건 사람들의 불만이 본물 터지듯 터져나와 3대에 걸쳐서 해먹은 독재는 비참한 끝을 맺긴 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28일 북한이 처음으로 오물풍선을 남한 지역에 날려보낸 것을 시작으로 6월 1일부터 2일 오후까지 2차 그리고 6월 8일에 3차 다음 날인 6월 9일까지 총 4차례에 걸쳐서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죠. 대체 북한은 왜 갑자기 이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일까요? 북한은 5월 26일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단체들이 계속해서 대북전단을 뿌리는 것에 대한 맞대응을 하기 위해 남한으로 오물풍선을 뿌리겠다는 발표를 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북한의 이런 행동은 단순히 탈북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한 보복을 위해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군사적, 심리적 그리고 외교적 전략까지 포함된 복합적인 전술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행위를 통해 우리에게 단순히 혐오감을 심어주는 것뿐만 아니라 언젠가는 그 속에 치명적인 생화학무기가 들어있는 채로 날아올 수도 있다는 공포감을 느끼게 만들려는 목적을 갖고 있죠. 우리가 반복되는 오물풍선 테러에 계속 공포심을 느끼다가 결국에는 정부가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못한 끝에 이런 결과로 이어지게 됐다며 정부를 믿지 못하게 만들려는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에 대한 경계심이 줄어들고 있는 우리에게 여전히 자신들의 도발이 위협적이라는 시위를 하면서 지난날 그랬던 것처럼 또다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협상을 하려는 의도도 있죠. 그동안 북한은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다양한 도발 행위를 사용해왔습니다. 오물풍선 보내기 또한 그중 하나로 남북 간의 긴장감을 끌어올린 후에 협상에서 자신들이 유리한 입장에 서겠다는 전략인데요. 그동안은 주기적으로 미사일을 쏘며 그런 도발 행위를 해왔지만 워낙 자주 있던 일이다 보니 이제 미사일 쏘는 정도로는 크게 관심을 끌 수가 없다는 걸 북한도 알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방법을 시도한 것으로 짐작되죠. 게다가 오물풍선은 미사일을 쏘는 것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비용도 훨씬 적게 드는 도발 수단이기 때문에 만약 이 방법이 먹혀든다는 판단이 든다면 경제적으로 몹시 힘든 상황에 처한 북한으로서는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오물풍선 테러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세월 북한이 이런 도발 행위를 꾸준히 했던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외부의 위협을 강조하면서 북한의 주민들이 북한 지도부에게 불만을 가질 틈이 없도록 만들려는 의도였죠. 오물풍선 또한 그런 목적을 위해 보내졌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북한의 병사들에게 긴장감을 심어주려는 의도도 있죠. 계속해서 오물풍선을 보내는 도발 행위를 주민들에게 보여주면서 여전히 우리는 남한과의 대치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언제든지 전쟁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보내는 것인데요. 그렇게 오물풍선은 북한군의 군사적 긴장감을 끌어올리고 한편으로는 남한이 어떤 식으로 군사적 대응을 하는지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고 합니다. 굳이 비싼 미사일을 쏘지 않고 상대적으로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만으로도 남한 정부와 군의 지도부가 어떻게 대응하는지 분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식으로 군사 전략을 짤 수 있을지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북한의 이런 도발 행위는 러시아나 중국 등 다른 주변국들에게 쏠린 국제사회의 관심을 다시 자신들에게로 쏠리게 만들려는 의도도 있다고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북한의 영향력이 약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은 단순히 오물풍선을 보내는 것에 불과하지만 언제든 그 속에 치명적인 유해 물질을 함께 보내면서 주변국들에 심각한 위협을 끼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어필하며 국제사회에서 북한의 입지를 강화하고 이후에 있을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는 의도죠. 그리고 현재 북한은 유엔을 비롯해 일본과 미국, 대한민국, 유럽연합 등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각종 제재를 당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도발 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가해진 제재를 풀어달라는 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하는데요. 계속되는 도발 행위를 통해 주변국들이 긴장하게 만든 후에 지금 북한에 가하고 있는 제재를 느슨하게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런 행위를 하겠다는 협박을 하는 것이죠. 그 외에 한번 오물 테러를 하고 나면 그 오물을 처리하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비용이 들 수밖에 없고 오물이 떨어진 주변 지역 사람들에게 재산 피해를 입힐 수도 있기 때문에 남한 사람들에게 경제적인 불안감을 심어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내 테러를 하는 것은 단순한 비방이나 도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의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계산된 행위라고 볼 수 있죠.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도 여기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5월 29일 최초로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남한으로 날아오자 군에서는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폭탄과 생화학무기의 존재를 고려해서 화생방신속 대응팀과 폭발물 처리반을 오물풍선이 떨어진 곳으로 보냈습니다. 이후 북한 측에서 GPS 전파교란 공격을 해오면서 북한에서 날아오는 물체의 정확한 위치와 수를 우리가 파악하기 힘들도록 방해를 해오자 GPS 교란 대비 탐지 체계를 발동해 대응하기 시작했죠. 이후로도 합동참모본부에서는 북한에서 보낸 오물풍선이 날아가는 방향이 어디인지 수는 얼마나 되는지 파악해서 풍선이 떨어질 것으로 예측되는 지역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고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대책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서울시와 인천광역시 그리고 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도 곳곳에서 오물풍선이 발견되었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들어오자 이후 추가적으로 북한에서 풍선 테러를 할 때마다 풍선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오물풍선 전담 대책반을 만들어서 최대한 신속하게 대응하는 중이라고 하죠. 그도 그럴 만한 것이 최초로 오물풍선이 날아오기 시작한 5월 28일 한밤중에 북한 쪽에서 정체불명의 물체가 날아오고 있다는 재난 문자를 받으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는데 얼마 후 경기도와 강원 지역 곳곳에 흰색 풍선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주민들이 신고를 했고 경찰관들과 소방관들이 현장으로 출동하면서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이후 북한에서는 세 차례에 걸쳐 추가적으로 오물풍선을 보냈고 심지어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에까지도 풍선이 날아올 수 있다는 재난 문자가 오면서 전국에 있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과 불쾌함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데요. 때문에 경찰과 소방관 지방자치단체들은 어떻게든 빠른 조치를 취하면서 사람들이 더 이상 불안에 떨지 않게 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북한이 오물풍선을 보낼 명분으로 삼았던 남한의 탈북민단체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북한으로 대북전단을 보내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정부에서도 대북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앞으로도 북한의 오물풍선 테러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